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시원하게 토요일 행시쇼 시청하시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상규 채널A 개건 해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비상대책위원회 가당. 네,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 사태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둘러싼 파열음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 후에 권성동 대행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먼저 보시죠. 한번 해주시면. 이쪽 가시면 이쪽으로 잠시만요. 대현진 최고위에 또 사퇴한다는 의원이 있었네요. 최고위원 전원 사퇴가 굉장히 중단되는 게 맞을까요? 당원단체에서 해석만 좀 말씀 주시고 최고위원분들끼리 사퇴 관련해서 의견이 많았는데 한번 해주시면. 말씀 나누셨나요? 그러니까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이제 비대위로 가느냐 마느냐 뭐 갑론을막이 있었는데 비대위로 가는 걸로 가닥이 잡혔답니다. 밤사이에. 그만큼 여당 내부가 지금 긴박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권성동 대행이 어제 오전만 하더라도 주변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말까지 나한테 좀 시간을 주시오. 내가 좀 정리하고 다 이렇게 설득하고 할 테니까 주말까지 시간을 주세요. 라고 했다가 어제 오후에는 보세요. 비대위로 가는 것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좀 돌연 바꿨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 권성동 대행이 일단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좀 잘못 읽은 측면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일단 뭐 생각은 뭐 저도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어쨌거나 이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는 뭔가 당과 대통령실의 어떤 큰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인적 쇄신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기조가 서인 것 같고 그 결정적 계기가 결국 이제 권성동 대행의 이제 문자 공개였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식이든지 정책 책임을 누구든지 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원칙론이 있었는데 권 대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본인 중심으로 이 사태를 좀 수습을 해보겠다 이런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배현진 최고위원의 갑작스러운 사태 때만 하더라도 그냥 한두 명 사퇴한다고 해서 이 비대가 이 최고위원은 무너진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예. 오들면서 조금씩 말이 바뀌어갑니다. 기류가 바뀌었군요. 예. 그러다가 아하. 이제 마지막에는 비대위 받겠다. 결정적 계기는 초선 의원들 30여 명이 일단 연판장을 돌렸습니다. 네. 이 비대위가 필요한 연판을 돌렸고 또 대통령실의 어떤 뜻이 비대위 쪽이다라는 사인들이 당에 전달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권 대행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예. 그리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부터 휴가하지 않습니까? 휴가 이제 들어갔죠. 휴가 예. 들어가는 상황에서 뭔가 국정의 운영에 중대한 어떤 변화를 줘야 된다는 판단에서 우선 당이 먼저 일단 변화를 주고 뭐 대통령실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아마 대통령 휴가 끝나고 나면 뭔가 일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아하. 그걸 통해서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큰 그림 속에서 일단 권 대행의 일단 이 입장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예.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불씨를 당긴 건 배현진 최고위원의 사퇴였습니다. 배현진 최고위원 직을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5월에 출범한 이후에 국민들께서 저희에게 많은 기대와 또 희망으로 잘 해보라는 그런 바람을 심어주셨는데 80여일이 되도록 국민들께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제때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이 지도부의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그 동력을 실어가며 여러분께 다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뒤에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고 제 몫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현진 의원 말 중에서 끊어내야 할 것을 제때 끊어내지 못하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상규 의원님, 네. 좀 이 끊어내야 할 것. 그러니까요. 뭐 의미심장해 보여요. 누가 봐도 이준석
대표를 가리키는 걸로 해석을 해야 온당하겠죠. 아, 이준석 대표를 끊어내야 된다. 네, 뭐 잘 아시다시피 배현진 최고위원과 이준석 대표는 구연이 있고 그 구연이라는 것 자체가 악연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유명한 악수 뿌리치기와 어깨 스매시로 볼이 파일 대로 파였고요. 지금 이 앞서 이현정 의원의 말씀도 있었으면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배현진 최고위원의 최고위원직 사퇴는 이 사태를 정리하기 위한 트리거, 그러니까 방아쇠 내지는 기폭제가 본인이 되겠다 이런 뜻이고 마땅히 끊어내야 할 것을 제때 끊어내겠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나 대통령 휴가 가 있는 동안에 1일부터 5일까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네. 기간에 당에서 이 문제를 정리를 좀 착착 이 순서에 맞게 네. 하겠다. 그런 단호한 의지가 읽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비대위로 전환된다는 것은 이제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대표를 뽑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좀 이제 물러나는 거다. 이제 이런 해석이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요.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안철수 두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재재임이 안 되면 조기 전대로 가야겠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 그게 건강한 여당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비상 상황이다. 이런 국면이라면 우리도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될 때 아니냐. 무난하게 당헌 당규의 해석에만 의존해가지고 법이 그러니까. 자, 김기현, 안철수 두 사람 모두 이제 조기 전대를 빨리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즘에 여의도 중앙정치권에 좀 이렇게 조언을 계속하는 분이 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비대위 하자는 건 또 라스푸틴들이어서 노욕의 점성술로 하자는 건가? 저거는 노욕의 점성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죠. 밑에 문장. 안 그래도 힘든 정부인데 당까지 각자 도생하려고 해서야 이 철부지들도 아니고 이런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정혁진 변호사 보시기에는 홍준표 시장은 지금 비대위로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뭡니까? 제가 봤을 때 반대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조금 오버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버하고 계십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점성술 이야기한 게 김종인 위원장이 별의 순간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아,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기 별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아하. 그러니까 결국은 그다음 또 누구 이야기를 했냐면 라스푸틴을 이야기를 했어요. 예. 라스푸틴은 러시아 제국의 멸망을 앞당긴 굉장히 이상한 어떤 기괴한 우리 역사로 치면 신돈과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김종인 위원장에 빗대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걸 보니까 조금 과한 그 비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홍준표 그 시장은 제 생각에는 만약에 비대위 체제가 되면 네. 다시 또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저는 받아들여졌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일은 제 생각에 지금 상황에서는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그 선회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물론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비대위까지 들어올 만큼 그러한 상황인가? 오히려 어느 정도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자진 사퇴한다든지 예. 그런 모양이 더 좋지 않은가? 그런 정도로는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라스푸틴까지 나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좀 과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예, 이른바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장제원 의원, 마침 어제는요, 장 의원의 국회의원 사무실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오늘 워낙 많은 분들이 의원님 방 다녀가셔가지고 오늘 할 말이 없어요. 내가 할 말 없다 그러니까 그것도 기사로 쓰더라고. 다른 의원님들이랑 뭐 좀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들었어요. 들으셨다는 게 어떤 거죠? 꼭 이럴 때는 엘리베이터 늦게 내려. 네,
네, 보시면요. 장 의원 할 말이 없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지만은 당내 많은 인사들이 장 의원 방을 찾았다는 거는 의미가 있겠죠? 당연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하고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갈등 요소가 예전에 한번 불거졌다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네. 완전히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당권에 대한 경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두 사람은 어쨌든 윤핵관의 중심이지만 권력이 두 사람한테 나눠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누군가한테 가야 되는데 지금의 힘은 장제원 의원 쪽으로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실언을 하고 이번에 이제 문자 파동까지 터지면서 당내 지도력을 상당히 많이 잃었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윤핵관의 축인 장제원 의원 쪽으로 힘이 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결국 이번에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하면 많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장제원 의원 쪽으로 힘을 실어서 그쪽에 힘이 실린 상태 비대위가 출범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네.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개파의 중심에 서 있고 윤핵관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 장제원 의원은 아무 얘기 하지 않지만 네. 내심 속으로는 즐거워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뭐 비대위로 가기 위해서는 당내 의견 수렴도 중요하지만 용산의 생각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 자,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제 채널A 취재진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자, 신속하고 잡음 없이 비상대책위원회로 빨리 전환해서 대통령을 지원해 줬으면 한다. 이현정 의원님, 대통령실 관계자가 저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뭐 대통령실 이코로 윤심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계를 조금 과거로 되돌려 보면 예. 그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있었을 때 예. 네. 그때 이제 두 부류로 나눴어요. 이제 권성동 당시에 윤한홍, 이철규 이분이 이제 대통령하고 면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제 그 상황에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이 상황은 고리가 아니라 사고다. 그래서 이제 대행 체제로 가야 된다. 이걸 합의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모임에 장제원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어요. 안 갔죠.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장제원 의원이나 일부 당의 생각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대표가 성상남 문제로 일단 당권 정지 6개월을 받았으면 최고위원들도 책임이 있다. 네. 그래서 최고위원들도 동시에 사퇴를 하고 아예 그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어떤 이 최고위원회를 완전히 무산시켜버리고 예. 그 새로운 어떤 이 지도 체제를 성립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생명을 연장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뒤에 이준석 대표가 다시 복귀하는 걸로 지금 권성동 그때 대행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었죠. 예. 그러면서 이 상황이 어떤 악화됐는데 그 상황에서 바로 이제 문자 파문이 터진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장제원 의원이나 이쪽에서는 명분이 더 선 거죠. 보십시오. 이렇게 돼가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네. 당이 이런 식으로 리더십이 지어서 안 됩니다. 확고하게 차기 리더십을 서야 된다. 이런 뜻이 강했고 예. 대통령도 아마 거기에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정치에서 국면 전환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인적 쇄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눈에 보이기에 변했네, 바뀌었네. 이건 결국 사람이 바뀌어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정부에 있는 장관들을 지금 총리나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대통령실과 그럼 당인데 그러면 당이라도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 예.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실도 저는 변화가 있을 걸로 봐요. 네. 그렇다면 이 당과 대통령실이 동시에 어떤 면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고 최소한 추석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지율을 40% 가까이 올려야 된다.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 때까지 40%. 네, 그렇지 않으면 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거죠. 예. 왜냐? 20% 지지도가 내려가면 일단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다면 이게 뭔가 연금개혁이나 노동개혁을 하려고 해도 경찰들 한번 보십시오.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최대한 하기 위해서는 빠른 지금 체제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제 아마 당에서 계속 이렇게 며칠간 끌지 말고 빨리 비대위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의 일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흥미로운 포인트가 이 동아일보 또 취재에 따르면 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그 이제 문자 파동으로 그걸 염두하면서 그 진수식 한 날 전용기에서 돌아오면서 윤 대통령이 권 대행한테 고생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거 언론 보도를 통해 다 알려졌잖아요. 근데 그게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그런 자신의 발언이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 재신임한 듯 보도가 된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불쾌해했다라는 언론 보도, 동아일보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박상규 의원님, 네. 그러면 좀 요약해서 보자면 이제는 권성동 시대는 가고 뭔가 이제 국민의힘의 누군가로 인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누군가는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뭐 지금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약간 온도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신임을 물어서 비대위 체제로 가자는 게 안철수 의원이고 즉각 비대위 체제로의 조속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김기현 의원이에요. 어쨌든 두 사람이 경쟁하는 그런 모양새고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대통령이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하는 부분은 이게 이제 정확한 워딩을 제가 취재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며칠간 고생했겠네, 고생했겠다. 며칠간 고생했겠네. 예, 이게 이제 여러분 기시감을 떠올려 보시면 박순애 장관 임명장을 주던 자리에서도 대통령이 언론과 야당의 공격으로 고생했겠다 그런 워딩이 있었어요. 맞아요, 생각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당사자가 이것을 언론에 전하는 뭐 유출까지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박순애 후보자는 이걸 그냥 침묵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의 어떤 그 보도 릴리스로 알려졌는데 이번 이 동아일보 보도는 누가 봐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이 재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정조대왕암 진수식에서 오는 기내에서 대통령이 나에게 며칠간 고생했겠네라고 말을 했다. 근데 사실 대통령이 원했던 그림은 고생했겠네도 있지만 본인이 그러면 그 대답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닙니다. 제가 이 문자를 제가 잘못 관리해서 그렇다라든가 뭔가 이거 본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될 텐데 그 얘기는 전혀 전달이 안 되고 대통령이 마치 내 실책 때문에 당신이 좀 고생을 했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거든요. 재신임도 그런 점에서 볼 때 과연 이 상황에서 권 원내대표가 삼진아웃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실수를 했다. 야구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세 번씩 이렇게 실수하는 원내대표가 본인이 책임을 떠안으려 하지 않는 자세에 대해서 대통령은 상당히 불쾌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이런 기류 변화를 민감하게 좀 눈치를 챈 그 친윤계 또 초선 의원들도 그렇습니다만 압박이 심했다고 봐야죠. 이게 대통령의 뜻이 이미 당신을 떠났다. 그래서 권성동 대표가 반나절 만에 본인의 입장을 거의 쪼그라들듯 처리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의 기류 번화를 따라가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가려면은 최고위 기능이 상실돼야 합니다. 하지만 당원 당규 해석에 따라서 최고위 기능 상실 조건에 대한 여당 내 의견이 맞서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최고위원들 나는 사퇴를 하겠다, 또 나는 사퇴할 수 없다 이렇게 맞서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위원님은 사퇴 의견을 밝히셨나요? 몇 번 얘기 중이죠? 지도부에서는 따로 그런 말이 없었던 건가요? 권성동 원내대표께 좀 문의를 주시죠. 한 사람이 이렇게 단일하게 말씀을 주셔야 오해가 없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고위원들이 자진 사퇴하는 방식으로 지도부를 붕괴시킨 다음에 비대위로 가든 조기 전대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게 꼼수죠. 지금 배현진 최고위원이 윤리위 결정이 당원권 정지 6개월이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요. 잘못되면 꼼수로 비춰지면 어떤 판사의 손에 의해서 우리 당대표가 결정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부의 변호사 중에 한 명을 그냥 당대표로 만들어버리는 이상한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비대위를 꾸리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제 비대위를 가기 위해서는 최고위 기능이 상실이 돼야 비대위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총 그 최고위원이 한 7명이에요. 7명. 지금 7명인데 보시면 배현진 의원이 이제 어제 사퇴를 했죠. 근데 저 7명 중에 4명 이상이 사퇴를 해야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된다라고 권대행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현진 플러스 3명이 더 사퇴를 해야 저 최고위 기능이 상실이 되고 비대위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일각의 예상은 배현진 플러스 조수진 플러스 윤영석 플러스 성일종까지가 4명이 사퇴해서 기능이 상실되지 않겠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어떠세요? 최진봉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쨌든 저게 비대위로 가는 저 과정 자체도 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과연 정상적이냐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저 수준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비대위 체제로 가려면 현재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았지만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대표가 유지된 상태에서 거리가 되지 않으면 비대위로 갈 수가 없어요.
거리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최고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지금 사퇴하는 방안을 꺼내든 거거든요. 네. 그걸 배현진 의원이 가장 앞장서 지금 던진 것이고 그 방법을 아니면 이게 비대위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나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이준석 대표를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냐 그러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들이 결국 본인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런 또 꼼수를 쓰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불가피하게 그런 비판 나올 수밖에 없고 네.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약간 거리를 두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 왔거든요. 예. 이 네. 사건이 터지고 나서 만약에 그 체제로 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비판 수위를 좀 더 끌어올리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제 정 변호사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건 국민의힘이 어쨌든 비대위로 가닥을 잡았어요. 그건 네네. 좋은데 이제 비대위로 실질적으로 비대위가 꾸려지고 전대까지 치러지기 전까지는 많은 과정들이 있잖아요. 비대위원장 누구 앉힐 거야? 비대위원장 임기 얼마 할 거야? 그럼 전대 언제 할 거야? 뭐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은데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더 시끄러워지고 그런 과정에서 여당 내용이 더 깊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풍지평파가 일어난 거니까 예. 갈등은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제가 규정을 봤거든요. 규정을 네. 봤는데 최고위원회가 지금 7명으로 되어 있지만은 정원은 9명입니다. 근데 지금 당대표가 직무가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당대표, 원내대표, 뭐 선출직 4명 해가지고 정책위 의장까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최고위원회는 말 그대로 위원회잖아요. 예. 위원회의 기능은 어떻게 발휘가 되느냐? 의결을 통해서 발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의결 정족수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찾아봤더니 제적 과반수 출석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최소한 9명의 과반수인 5명 정도는 남아 있어야지 최고위원회가 기능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5명이 사라지고 4명밖에 안 남는다. 최고위원이 4명밖에 안 남는다. 이렇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그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돼서 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져가지고 네. 비대위 성립 요건은 충분히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럼 비대위원장은 누가 임명하느냐? 제가 봤더니 당 대표가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대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권대행이 하는 겁니까? 권대행이 해야죠. 아하. 그래서 권성동 대행이 스스로 이제 뭐 나도 최고위원 물러나겠다라고 하면서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갖다가 하면은 이제 비대위 체제가 되고 비대위 체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당 대표를 뽑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비대위는 언제까지 존속을 하냐면 새로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라고 했으니까 네. 새로운 그 당 대표 선출을 전제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준석 대표는 비대위 체제가 되는 순간 더 이상 당 대표로서의 그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네. 네. 이렇게 당내가 좀 빠르게 그리고 이렇게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울릉도와 경주를 거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사장을 지낸 영담대를 찾는 중 현재 TK 지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SNS에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제곡을 올리면서 그 섬의 사람들에게 바친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디즈니 노래에는 항상 메시지가 있다면서요. 영혼이 없는 그 섬의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바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BGM으로 이 실제 노래가 나오고 있네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그 노래? 예, 맞습니다. 그 섬, 이현종 의원님. 네. 여의도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좀 당을 이야기를 할 텐데. 네.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빚어졌는가라는 문제를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영혼이 없고 자신만 영혼이 있다라고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본인의 성상남 문제로 인해서 그 논란이 됐고 그 각서 등등을 통해서 결국 이제 윤리위에서 지금 징계가 내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본인한테 일정 정도 책임이 있죠. 근데 본인은 지금 계속 밖으로 돌면서 이제 당원들을 만나고 있고 그걸 계속적으로 이제 올리고 있고 또 며칠 전부터는 실적으로 이제 자신의 어떤 관련된 지금 윤핵관들을 공격까지 이제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이 당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에 있는 당이 망해야지만이 본인이 뭔가 돋보인다. 뭐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런 상황을 만든 데 대한 자신의 일말의 책임도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제 지금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게 되면 이 비대위는 장기적인 비대위가 아닙니다. 예전에 일시적인 김종인 거죠? 비대위처럼 네. 뭔가 당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그런 비대위가 아니라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비대위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외부 인사 영입에 이런 거 없이 당내 중진급에서 비대위원장을 해서 예. 제가 듣기로는 9월 달에 일단 전당대회를 여는 것으로 대충 9월, 합의를 한 것 2달 같습니다. 후에. 네, 그러니까 네. 지금 8월 28일 날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제 그 대표가 뽑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기국회가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9월 달에 일단 당 대표를 뽑아서 당체를 전비한다. 뭐 이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비대위원장 벌써 하마평이 나오더군요. 국민의힘 오선 중진, 뭐 정진석, 주오영 뭐 이런 의원들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는데 비대위원장 누가 맡게 될지도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윤핵관 가운데 한 명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이 대표 간 설전이 아주 매섭습니다. 먼저 이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이준석 대표께서는 그동안 그 언행이 사실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본인과 관련된 문제. 이 문제는 오로지 본인의 귀책 사유이다. 이런 언행을 핵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언행을 보면은 국정을 뒷받침하는 일보다는 늘 뒤에서 조롱하고 발목 잡고 또 이렇게 방해하는 일들이 대다수였죠. 그래서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이철규 의원 이 대표 본인이 당대표직에 있으면서 당을 위해 뭘 했습니까? 끼친 해악이 너무나 컸다. 이 대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 의원께서 좀 덜 유명해서 조급해하는 것 같은데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설전을 벌였습니다. 최직 교수 보시기에는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 가운데 이철규 의원의 저런 설전. 이 대표는 글쎄요, 이제 사실 좀 뭐랄까 이 대표만의 공격 본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되살아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게 보여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이게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그게 더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얼마 전에 올렸던 흑화된다는 표현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 흑화된다는 말은 상대편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공격. 그러니까 원래 같은 편에다가 상대편이 돼서 이제 더 공격을 한다 네. 이런 의미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봐요. 지금 이철규 의원은 오늘 이 지금 싱크는 좀 언어를 순화했는데 그 전날 싱크를 보면 상당히 좀 가혹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하. 윤석 대표에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지금 현재 윤핵관을 상대로 해서는 강하게 어필을 하지만 윤 대통령이나 현 정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아직까지 얘기 안 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이 공식화되고 최고위원회가 다 해체가 되면서 새로운 체제로 변화를 시도하게 되면 아마 본격적으로 현 정부가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것이 이제 현 정부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당내 일부긴 하지만 이준석 대표를 따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죠. 이분들도 함께 할 거라고 저는 보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당이 수습을 하기 위해서 비대위 체제로 가지만 그 수습의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부각이 되면서 이 갈등 요인이 어느 정도까지 파장이 커져가느냐가 결국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주말 토요일입니다. 아마 이번 주말 오늘과 내일 국민의힘 내부가 아주 좀 긴박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네요. 자,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법사위 충돌. 네, 어제 국회 법사위 회의장 꽤 소란스러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실세라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맹공을 퍼부었고요. 유 사무총장도 지지 않고 대응했습니다. 먼저 어떤 공방이 오갔는지 직접 보시죠. 2019년 1월 11일에 발생한 사건인데 많은 언론들이 첫 보도를 저렇게 했습니다. 유병호 총장님이 응급실 의료진에게 갑자기 포궁합 폭력을 휘둘렀다. 간호사 눈을 찌른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경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총장님,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의료과실인데 본질은 아니요. 오신고해서 답변 입건은 됐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오인 신고였다면 경찰이 입건을 했겠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다른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위원장. 간호사분도 오해해서 미안하다 그러고 저도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다 그러고 그렇게 아름답게 끝났습니다. 간호사를 눈을 찌르고 그렇게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그런 사실 끝까지 들어요. 없습니다. 그 기사들이 다 가짜예요? 그 사실관계가 맞아야 제가 답을 할 거 10여 건의 아닙니까? 그 기사 보도가 다 가짜예요? 그거 전부 오보고 오보에 오신고에 감사를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사람만 개인 다안 듣고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묻지 않습니까? 내가 믿을 만한 네 사람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사건 내용도 모르는데 뭘 믿는다는 그래서 말씀? 설전이 대단했습니다. 자, 저렇게 서로를 향해 언성을 높인 박범계 의원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번이 초면이 아닙니다. 정확히 2년 전이었습니다. 국회에서 마주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보시죠.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한수원 사장이 할 일을 대통령이 대신한 것이다.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 이런 발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께서 본 의원의 질문 취지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때 배석은 했는데 맥락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 내용은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맥락은 그런 맥락이었습니까? 워딩 자체를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맥락은 비슷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백 전 장관이 그 조리 있게 말씀을 좀 하지 못했던 제가 것 같습니다. 묻는 질문은 이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원장께서 하신 그 맥락은 비슷합니까? 저 의원님 대단히 취지는 죄송하지만 그때 박원순 사장인 원장 잠깐 계세요. 제 존경하는 예. 원장님 잠깐 계세요. 유병호 국장. 예, 이 맥락하고 비슷합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맥락을 아까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는 백 전 장관. 자, 그럼 감사원장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2020년과 어제 분위기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2년 전과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이 달라진 이유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유병호 사무총장은 이번에 사실은 이제 감사원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정권에서 정말 이번에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적폐청산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을 강하게 어떤 좀 해달라고 하면서 사무총장을 임명한 분이거든요. 네. 그분이 옛날에 탈원전 관련돼서 월성원전. 월성원전 관련돼서 이 감사를 했던 분입니다. 네. 당시 엄청나게 이제 외압이 있었는데 그 외압을 뚫고 이제 결국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감사를 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사원 내에서는 꽤 유명한 분입니다. 네. 굉장히 그렇군요. 배심도 있고 어떤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소신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저분을 이제 발탁한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난번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시절에 저 이야기를 안 하다 이번에 보면 본인이 굉장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하게 네, 어필을 예전에 합니다. 이제 아마 그런 예.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 그 무혐의로 결론이 난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간호사를 이제 눈을 찔렀다라는데 이게 실수로 해서 이제 그런 일이 좀 벌어졌다는 것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을 했고 지금 현재 중요한 감사들은 전부 다 이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유 사무총장을 향해서 굉장히 공격의 칼을 날세운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뭐 유병호 사무총장 이게 뒷목까지 잡고요. 네. 굉장히 하여튼 거친 야당 의원과의 설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법사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논란의 장면이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유병호 사무총장 얘기가 아니라 감사원의 수장, 감사원장 얘기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감사원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약간 지금 충격이 와서 감사원은 대나무처럼 꼿꼿해야 되는데 근데 고무줄처럼 더 흔들흔들 하시네요. 국정 지지율 올리는 기관은 아니죠. 저도 귀를 좀 의심케 하는데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발언하셨습니까? 아니면 또 여기에 대해서 달리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저는 조정원 위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감사원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냐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의미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라고 물으니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발언이 논란이 된 것이죠. 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다. 이런 논란인 것입니다. 감사원의 재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우리 박상규 위원은 어제 저 감사원장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어안이 벙벙했죠. 어안이 벙벙하셨습니까? 저 발언을 저도 라이브로 들었을 때 말 실수 아닌가? 그런데 네. 본인이 국정을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했으면 모르겠는데 그 말을 그대로 그 워딩을 반복을 했어요.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다면 감사원에 대해서 우리 이제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사전적 정의와 그 역할을 가르칠 텐데 네. 현직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국가의 어떤 과거 조선시대 사원부처럼 엄격한 공무원들의 그 비위를 규찰하고 국정의 잘못을 바로잡는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저는 그래서 순간 이 얘기를 들을 때 대통령실의 정의를 잘못 얘기한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됐어요. 오죽하면 여당 소속인 김도읍 위원장마저 본인이 또 다시 한번 물어보잖아요. 귀를 의심케 한다. 물론 최재해 위원장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현재 감사위원을 통과하면서 각종 그 민감한 것들을 다 지금 챙기고 있는 그 사람인데 저렇게 대답을 하니까 야당 물었던 시대전환 조정환 의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 그래요. 저는 어쨌든 본인의 해명도 마치 내 얘기가 어느 부분이 잘려나가서 충분히 전달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온당치 않았다고 봅니다. 제 발언이 잘못됐다. 오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좀 수정을 하면서 본인의 소신을 뚜렷이 밝혔더라면 이런 추가적인 논란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좀 어처구니 없이 본인의 잘못을 수정하는 용기를 갖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안타까운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논란이 됐던 장면들을 좀 봤고요. 또 법사위에서 이슈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요. 그제 한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했을 때 영상 먼저 보시죠. 이렇게 전문성이 없었고 인사검증 하실 수 있겠어요? 내규가 있어야죠. 지난 5년간 이래 왔는데요. 의뢰받는 걸 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지난 그럼 5년간 구멍가게처럼 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설명을 하는데 왜 설명 못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설명 드리려고 하니까 말을 계속 끊고 계시잖아요. 아니 언제 지금 설명을 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다 답변하지 않고 있으면서. 호통을 치실 거라면 제가 듣겠는데요. 답을 드리실 거라면 질문에 답할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네, 민주당 특히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받는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두고 공세가 상당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 인사정보관리단을 두고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사실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저게 제가 찾아보니까 다 법적인 근거가 있거든요. 이게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가지고 그 근거 규정이 있고요. 그 근거 규정에 따를 때 그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 비서실 및 법무부 장관에게 예전에는 그 법무부 장관 그 규정이 없었는데 그 대통령령을 바꿔가지고 대통령 비서실 말고 법무부 장관에게도 인사와 관련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을 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법무부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을 두고 일을 하겠다라고 한 거고 이미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80일 가까이 됐는데 왜 이제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못하고 계속 그 꼬투리를 잡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굳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그 정부에 대해서 국무위원 장관에 대해서 물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정부의 시책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너무 한동훈한테 꽂혀가지고 어떻게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좀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야당 입장에선 더 스텝이 꼬여가지고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모순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한동훈 장관이 야당 의원과의 설전이 계속되고 있죠. 그때 뭐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서 대정부 질문 때도 그랬고 뭐 이제 법사위원회 때도 그랬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한동훈 장관 최강욱 의원과도 뜨거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모습이 연출됐는데요. 함께 한번 보시죠. 지난번에도 없었던 것 같다. 제대로 확인이나 하고 얘기하시라고. 제대로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아니요, 말씀드릴까요? 예, 장관님, 최강욱 의원님 말씀드릴까요? 답변하십시오. 백수 없는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검찰의 의견을 인사 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물어보셔도 저만큼 이번 인사처럼 확실하게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겁니다. 이게 뭔가 이게 눈싸움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아까 한 10몇 초, 그 정제화면이 아닙니다. 실제 정말 이렇게 서로 노려보고 있었던 거죠. 박범계 장관하고는 아까
한 20초 정도 됐었다고요? 네. 하여튼 최진봉 교수 보시기에는 한동훈 장관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인데 한 장관의 태도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한 장관을 어떻게든 흠집내려고 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양쪽이라고 다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양쪽이 다 문제가 있어요. 저는 네. 그렇게 보는데 일단 질문할 때는 좀 차분하게, 그러니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면 그 스텝이 꼬여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질문하면 돼요. 문제가 저는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질의 내용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면 검찰총리 없는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부장검사까지 인사 다 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그런 부분들 인사검증도 저는 대통령령을 바꿔가지고 법무부 장관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인사를 한다.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조목조목 따지면 되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러다 보니까 스텝이 꼬인다고 보고. 소리를 지르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장관은 대답할 때마다 꼭 그 전 정부는 그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문제를 삼아요? 이런 식의 태도가 보여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 정부도 그렇게 했잖아요. 박범계 장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답변은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왜 정권 바꿨어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하면서 새로운 어떤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면 전 정부는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요. 이런 태도로 가지 말고 현 정부가 새로운 걸 뭘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신경전을 벌이는 대신 또 한동훈 장관에게 조언을 해준 그런 의원도 있습니다. 직접 보시죠. 텔레그램 사용하세요? 주로 많이 쓰지는 않고요. 텔레그램 사용하실 때 항상 뒤 조심하십시오. 카톡은 쓰십니까? 특수부에 계실 때 칼을 잘 썼다 이런 것이 그때는 칭찬이 될 수도 있겠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림을 그린다, 소설을 꾸민다 익숙한 얘기시죠. 방송이라든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쓰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옛날 얘기고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혀 단언할 수 있습니까? 전 단언합니다. 국회 오셨으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불편한 질문 하시잖아요. 국회는 전쟁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장관님 전장에 나선 장수, 무사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더 주의하겠습니다. 네, 텔레그램을 사용할 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장관이 포착된 사진을 보면요. 이거를 확실하게 지키는 것 같습니다. 네, 보면요. 한동훈 장관 고개를 숙이고 있죠. 몸을 좀 웅크리는 것처럼 하면서 휴대폰을 보고 있고요. 또 휴대전화를 보는 권성동 대행 가리고 있고 또 이재명 의원 앞에다가 필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자가 떠 있는지 뭘 보는지 알 수 없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현종 의원님, 요즘 국회 내 휴대전화 사용 이렇게 조심하는 분위기로 바뀐 건가요? 원래 이거는 지금에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사진 기자들이 이제 국회가 진행이 되면 저 뒤쪽 자리에 앉아서 저 이제 특종을 포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거든요. 그렇죠. 아마 제가 그 찍은 그 사진 기자, 그러니까 권성동 그 대행에 찍은 사진 기자에게 들어보니까 찍자마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동아일보 원기현 차장. 동아일보 기자가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딱 찍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대통령의 문자를 찍었는데 이거 지금 보도되면 어떡하지? 등등 본인의 머릿속에 갑자기 몇 초 동안 많은 생각들이 흘러갔다고 그래요. 그랬군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 저 뒷자리가 특히 또 다들 당 대표라든지 원내대표 중요한 사람이 다 앉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또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 이제 그런 자신의 정책의 목적을 위해서 문자를 의도적으로 이제 공개하는 분도 있고, 예전에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그 보내온 문자 같은 거, 김건희 여사 그때 수사 상황 같은 거, 그것도 이제 보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원들이 보이지 않는 필름이 있습니다. 앞에 붙여놓으면 본인만 볼 수가 있고 딴 사람들 못 보는 필름이 있어요. 그거 이게 사다가 요즘 많이 붙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보안이 중요한데, 근데 항상 또 이런 사고는 또 납니다. 또 납니까? 앞으로 또 기자들이 항상 또 매 눈처럼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날 겁니다. 이번에 이 난리가 났는데 이런 사고가 또 날 거라고 보십니까? 예전에도 났어. 항상 문제가 돼 또 났잖아요. 자, 의원들이 하여튼 본회의장에서 굉장히 조심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저소득층이 지지한다. 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발언입니다. 어제 오후죠. 박찬대 의원과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실제로 이재명 의원의 목소리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가 아는 바로는요. 고학력, 고소득자들, 소위 부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우리 지지자가 더 많습니다. 저학력에 저소득층이 국힘 지지가 많아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제 언론 때문에 그렇지. 언론 때문에
소위 말하는 댓글 정화, 가짜 뉴스 이런 거 많이 여러분들 시정해주고 말 같지 않은 여론 조작 많이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있어서 힘이 나기도 합니다. 제가 누구 어디에 의지해서 버티겠습니까? 네, 실제로 확인해 보셨죠? 이재명 의원이 고학력, 고소득자, 소위 부자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 민주당 지지자가 더 많다. 저학력,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가 많다. 왜 그런 걸까요? 언론 환경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정혁진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 발언에 지금 논란이라고 제목도 적혀 있는데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 팩트가 맞느냐. 제가 봤을 때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선에서 그때 종부세 내는 동네에서는 다 졌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여당 지지자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더 문제다. 그런데 폄하를 갖다가 해도 어떻게 겸하느냐? 학력과 재산과 같은 것으로 재산이 없고 학력이 없고 하니까 좀 떨어진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뉘앙스가 좋지 않았던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기준도 없어요. 과연 저학력이라고 했을 때 네. 어느 정도까지 뭐 고등학교만 나오면 저학력이냐 아니면 뭐 대학을 어느 정도까지 나와야 저학력이냐 이런 아무런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단 말이죠. 재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더 근본적인 것은요.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은 민주당이다라고 옛날부터 쭉 생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이재명 의원 말씀대로라고 한다라고 하면 서민들로부터 지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받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니까. 그다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빠져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많지만 예. 사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뭐 압도적으로 높으냐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편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편한 대로 결국 이제 목적은 언론을 좀 그 공격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보여지는데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재명 의원은 또 어제 보면요. 좀 늘 그래왔듯이 어제도 기득권을 경계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숨기진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정치 개혁을 통해서 이 길로 들어온 사람이고 또 기득권에 빚진 게 없어서 지금도 모든 영역의 기득권으로부터 총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새로운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빚진 게 없기 때문에 국민께 드린 약속 제가 마음먹은 초심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갈 수 있다. 저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모든 기득권자들로부터 지킨 사람이에요. 정말 뭐 언론, 권력, 뭐 정치권 다 비워요, 다 비워. 그냥 저만 잡으면 그건 견디겠는데 요즘은 제 가족들을 막 이렇게 인질 삼아 잡고 힘들긴 합니다. 아유, 그것도 운명이죠. 네, 이재명 의원 말대로라면은 언론, 권력, 정치권 등이 자신을 총공격한다고 했는데 이걸 뭐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분석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최준봉 교수님, 네. 이렇게 모든 기득권자들이 이 의원을 찍고 공격하고 가족들을 인질로 삼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 말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지지자들은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네.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기득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사실 소수 그룹에 있었다가 대권 후보가 됐고 정말 그 본인의 그 성장 과정을 봐도 사실 기득권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으로 봐더라도 지금은 이제 공격을 당하는 게 훨씬 많죠. 현재는 본인한테 우호적인 세력보다는. 민주당 내에도 사실은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외를 밝힌 거라고 생각해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얘기하는 표현들은 결국 본인이 지금 처해 있는 정치적 상황이나 환경 자체가 본인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 하는 부분들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저는 표현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의원은 대한민국에 정말 중요한 자리들을 다 했습니다. 성남시장 2번 하셨죠. 자, 경기도 지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도의 지사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됐죠. 자, 그리고 지금 또 국회의원이 또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대표가 거의 확실합니다. 네. 자, 이게 기득권이 아니면 뭐가 기득권입니까? 제가 기득권입니까? 제가 저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그럼 누가 기득권이지? 아니, 대한민국의 여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한 분이 기득권이 아니면 누가 기득권이 있는 건가요? 저는 그러면서 제 귀를 의심하는 항상 어떤 면에서 자기의 피의식을 강조를 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의 이재명 의원만큼 대한민국에 확실한 기득권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언론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언론에 아무것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법인카드 이거 했습니까? 그건 아무 아니죠. 근거 없습니까? 다 근거 있는 거 가지고 지금 언론에 무슨 가짜 뉴스를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다 본인으로부터 비롯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현재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그걸 언론은 공격을 한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언론에 의해서 가장 어떤 면에서 효과를 봤던 분이 본인 아닌가요? 본인의 정말 성남시장에서 대권 후보가 되기까지 언론의 역할이 없었으면 본인이 어떻게 저렇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리할 때는 언론 공격하고 이용할 때는 다 이용을 하고 저는 참 이 의원의 어떤 이런 인식이 예전에도 저랬었는데 좀 바뀌었을까 싶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시니까 글쎄요. 도대체 그럼 대한민국의 기득권은 어디에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자, 뭐 이제 어제 발언과 관련해서 일부 좀 짚어드렸고 이재명 그러니까 그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나흘 전에 숨진 채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의원에게 이와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보시죠. 고가를 바꿔치기 한 분이 그분이라고 드러났는데 숨진 참고인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비상임사였다고 하는데 그거 좀 알고 계셨나요? 참고인 사망하신 데는 입장이 없으신 걸까요? 미안합니다. 네,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 김혜경 씨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이제 그 숨진 참고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참고인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주재하던 회의에 참석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 성남 지역 관계관으로 활동할 당시에 저 빨간색 원안에 있는 저 참고인 그분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우리 박상규 위원 보시기에는 오늘 동아일보 저 보도가 주는 시사점은 어떤 걸까요? 저 자체가 어떤 그 비리 혐의에 연루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죠. 예. 2014년에 성남시장일 때 이제 각 지역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 통합 그 방위 관련 회의를 정기적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자리에 당시에 기무사 성남 지역 요원의 자격으로 참석을 해서 지금 뭔가 발언할 때 누군가 발언할 때 박수를 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저것이 이제 무슨 사적인 자리였거나 또는 뭐 개인적인 어떤 무슨 산악회 같은 모임에 본인이 참석해서 뭐 어깨동무를 하고 사진을 찍었다든가 뭐 그렇다면은 좀 이 의혹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예.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그 팩트 체크를 해서 이 사람과 직접적인 어떤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울 것 같고 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비상임이사라는 자리는 또 무보수더라고요. 시간당 회의에 참석하면 시간당 한 15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물론 저 기부사령부를 그만두고 다른데 군납업체를 잠시 거쳐서 이제 그 회사의 추천으로 해서 들어가서 비상임 이사를 했는데 이 정도 친분 관계로 성남시장 시절에 같이 지내던 사람들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또 그 법인카드 의혹 자체가 부인 김혜경 씨 문제지 엄밀한 의미에서는 또 이재명 시장에게 직접 물어볼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침묵으로 일관한 거는 뭔가 숨기고 있어서라기보다는 본인이 괜히 기자들에게 뭔가 얘기를 해서 책을 잡힐 일이 없는 거죠. 네. 수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규 의원께서는 좀 이제 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왜 지금 아까 뭐 동아일보 성남시장 재직 시절의 회의라든지 아까 경기도 산하기관에 근무했던 거라든지 이런 보도들이 왜 자꾸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현정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이제 이런 보도 나오는 게 네. 결국 이제 배모 씨라는 분이 그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 시절에 그 같은 변호 사무실에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예. 성남시의 7급 공무원으로 임용이 됐고 경기도로 가서도 5급 공무원으로 임용이 됐고 김혜경 씨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봐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의원이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이죠. 근데 이 배모 씨가 이 지금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 보면 이 개인 카드를 뭐 이렇게 교환하기도 그 이제 법인 카드하고 서로 어떤 교환해 쓰기도 하고 그리고 거주 지역이 지금 이 배모 씨가 소유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에 같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을 과연 몰랐을까라는 지금 의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동아일보가 제시하고 있는 저런 뭐냐면 저희들도 이제 회사에서 보면 옛날에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기무사 요원하고 국정원 요원들이 각 그 관공서에 일단 출입을 합니다. 정보 수집 등등을 위해서. 예. 그러면 그 관공서의 장과 자주 만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게 주로 IO라고 그러거든요. 이 IO들이 사실 시장들하고도 가끔씩 만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들을 또 뭐 교환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재명 의원이 알고 있었던 인물이 아닐까. 더군다나 그 증거가 뭐냐면 경제과학진흥원의 비상임이사였는데 여기에 비상임이사 했던 분들이 보면 다 이재명 의원의 변호인, 그다음에 이재명 의원의 어떤 차장 측근이라고 하는 경기진흥원에 했던 이한주 교수. 예.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비상임위원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분이 예를 들어 국군 기무사 요원이었는데 그냥 조그마한 군납업체에 근무하는데 여기에 이사까지 할 정도면 뭔가 이재명 의원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또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사건은 법인카드는 예. 결국 이재명 의원의 지금 국고손실죄 혐의입니다. 왜냐하면 법인카드가 가지고 소유자가 경기도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의원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의문을 더 증폭시키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재명 의원과 뭐 직접적인 관계가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김모 씨가 사망한 자택이요. 알고 보니까 법카 의혹 핵심 인물로 꼽혔던 전 경기도청 5급 직원 배모 씨 모녀 소유라고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사실 단순 세입자일 수도 있지만 의혹은 커지는 양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무사 요원이 그렇게 드러내놓고 시장을 그렇게 만날 수가 있나? 그런 것들도 조금 그 의문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돌아가신 김모 씨가 기무사에서 그렇게 고위직이 아니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남 담당하는 정도이고 예. 전역도 2018년 정도, 그러니까 40대 한 초중반 정도에 전역을 했다는 이야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조금 전에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경제과학연구원인가요? 예. 거기 그 비상임 이사가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래요? 전관 출신 변호사, 그다음 유명한 대학 교수 이런 분들이 비상임 이사였는데 저 정도 커리어로 비상임 이사가 될 수 있었는가?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그 사망한 김모 씨가 자기 카드를 이렇게 그 썼다는 이야기, 빌려줬다는 이야기거든요. 쉽게 그렇죠. 말하면. 예. 도대체 이 세상에 자기 카드를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빌려줄 정도 관계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이것만으로도 의혹이 있는데, 그런데 거주하는 곳 자체가 배모 씨 소유의 그 빌라였다라고 하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둘이 배모 씨하고 둘이서 이제 뭐 식사하고 그런 것들이 주민들 사이에서 많이 여러 번 포착됐다라고 하니까 예. 이건 굉장히 밀접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배모 씨가 이제 5급 공무원 아니었겠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뭐 부동산이 서울과 경기도에 뭐 여러 채 갖고 있는 수십억대 자산가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도니까 자꾸 이제 더 의혹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지금 네. 통합방위 체계 협의회라고 하는 곳이 제가 네. 볼 때는 관련된 사람들이 회의하는 곳이에요. 이게 시장을 직접 만난 게 아니고 개인이. 예를 들면 협의회 회의에 그럼 기무사 근무자가 저는 참석했을까라고 2014년도에요. 그럼 박근혜 정부 때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러면 통합방위 협의회 기무사의 그 파견 근무에 당연히 참석한 참석위원이었으면 그 회의 자체가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뭐 시장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회의 참석자로 참석하는 게 왜 크게 문제가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예. 그 다음에 이게 배모 씨와의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과 배모 씨는 무슨 관계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럼 직접적으로 이 사람이 그럼 이재명 시장을 만나가지고 무슨 뭐 얘기를 하거나 대화를 했거나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그렇게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이분이 무슨 비상미사 한 그것도 저는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누가 이걸 추천을 했고 그럼 누가 추천해서 그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단에서 그럼 왜 이 사람을 받았는지 하는 부분을 찾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이재명 지사가 지시를 해가지고 이 사람 뽑아라 이렇게 한 적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물론 언론이 뭐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의혹의 내용들이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지사와 이재명 의원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연관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너무 지나치게 관계를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의원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1시 13분, 이제 14분이 다 됐군요. 자,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지율 비상 얘기입니다. 휴가를 앞둔 윤 대통령 경찰국 신설 논란을 둘러싼 그런 논란을 의식한 듯이 어제 서울 신촌지구대를 방문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그래. 내가 이 연희동에서 한 5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이 신촌 파출소를 되게 낯익어 여기가. 아 반갑네 정말. 나도 학생 때 이렇게 술 먹고 집에 간다고 지나가다 보면 여기가 그냥 바글바글해. 근데 여기 바글바글은 아주 힘든 거야. 네, 이런 행보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30%대가 무너졌습니다. 보시면요, 6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47%였던 긍정 평가가 현재는 28%까지 내려왔고요. 38%였던 부정은 지금 부정 평가가 62%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취임 석 달도 채 안 된 상황인데요. 박상규 의원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거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추세가 좋지 않습니다. 추세. 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지율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그렇고 대통령도 뭐 도어 스태핑 같은 그 기회 있을 때마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또 국민만 보고 꾸준히 가겠다 이랬는데 일희일비라는 건요, 하루가 좋고 하루가 나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락이 있다는 건데 지금 이 지지율 추이를 보면은 어쨌든 갤럽뿐만 아니라 계속 속락하고 있다. 이게 이제 심각하다고 보고요. 아까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국정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바로 이 30%대예요. 네. CNN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민주당 지지자의 75%가 다음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바이든이 안 됐으면 좋겠다. 2년 연속 경제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미국이 기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날도 덥고 지금 경제도 어려워가지고 지금 불쾌지수가 국민들 불쾌지수가 치솟을 대로 치솟아 있습니다. 그에 반비례해서 저렇게 긍정평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5일까지 이제 휴가 구상에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당내에서도 그 정리를 한다고 하니까 우선은 좀 경제에 천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 본인을 보수로 인식한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31에서 한 33%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28%라는 것은 물론 저 자체만을 가지고 한 번 나온 걸로 심각하게 볼 일은 아니지만 찐 보수들 중에서도 4% 정도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선 보수층만이라도 지난 대선을 가기 위해서는 40%대로 회복한다고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현정 의원도 우선은 그 보수층만이라도 결집시켜서 30% 중반으로 반등을 주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취임 80일인데 취임 100일이 코앞이에요. 취임 100일 안에 뭔가 이루지 않으면 임기 내내 어렵다는 게 우리가 지금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들 보면 나타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비장한 또는 비상한 그런 위기 의식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지율을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런 겁니다. 어제 이제 나온 갤럽 조사를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지역을 보면 대구 경북이면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TK 지역에서도 지금 부정이 47이고 긍정이 40입니다. 그러니까 오차범위 밖에서 TK 지역에서도 부정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지지 기반이 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대목인 것 같고 그래픽 넘겨주시죠. 연령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연령별 지지율 한번 쭉 보시면 70대 이상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습니다. 70대 이상만. 70대 이상 지금 긍정 48, 부정 34예요. 60대에서조차도 지금 부정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30대와 40대의 긍정 평가 한번 봐주시죠. 17%입니다. 뭐 이런 현상이에요. 우리 이현정 의원 보시기에는 이걸 어떻게 좀 진단을 하십니까? 사실 이제 정권 출범해서 뭔가 중요한 정책을 뭐 펼친다든지 뭐 그거에 대한 실패가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지금 아니잖아요. 예. 아직 뭐 본격적인 무슨 윤석열 정부의 뭔가 정책이 뭐다 이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일단 지지율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 지향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윤석열 정부는 뭘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향점이 뚜렷하지가 않다라는 게 지금 하나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또 국민의 경제 문제는 국민들이 다 어렵습니다. 이걸 정부가 한순간에 뭐 좋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문제는
국민들과의 그동안 어떤 면에서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나도 어려웠지만 정부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리고 정부가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잘 해나갈 것 같구나. 라는 믿음을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어떤 면에서 대통령의 언어에서 굉장히 그게 표출이 되는데 네. 문제는 그동안 대통령의 어떤 언어가 보면 너무 거칠었다. 그리고 또 국민들과 공감대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 뭐 전 정부도 그랬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라든지 예. 뭐 지지율 뭐 신경 안 씁니다. 라든지 신경 안 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정말 국민들의 이게 땅한 예. 이 표출을 좀 막겠습니다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그 대우조선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하청노조 분들 그분들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각별히 생각하겠습니다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법과 원칙도 중요하죠. 그게 중심이지만 대통령이 챙겨야 될 것은 소외된 사람들도 챙겨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언어의 어떤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보수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뭔가 답답함이 있는 거죠. 뭔가 빨리 좀 뭔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정부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저렇게 실수만 하고 있으니 이게 대통령이 당과 상관없습니다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또 국민들 보시기에는 집권 여당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또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좀 리더십을 확고하게 좀 펼치는 것을 보고 싶다. 아마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도 심각성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도어 스태핑 말도 많이 달라졌고 또 지금 여당의 움직임도 그렇고 뭐 대통령실 움직임도 그렇고 아마 저는 이제 휴가 이후에 되면 이런 데 대한 좀 뭔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대통령 직무 수행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이유를 저희가 좀 더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먼저 부정평가 요인으로 인사 문제를 가장 크게 꼽았습니다. 또 지금 보면 새롭게 등장한 것들도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경찰국 신설, 또 내부 총질 문자 등으로 인한 여당 내 갈등이 부정평가 이후에 새롭게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점점 부정평가가 되는 이유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는 또 국정과제도 없고 교사와 학부모 의견 수렴조차 하지 않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방안이 또 튀어나왔거든요. 최준봉 교수님,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조금 더 좋아지려면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될까요? 인사죠. 저는 인사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단 인적 쇄신이 필요해요. 뭐 시기가 너무 빠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기 따지다가는요. 실기합니다. 시기를 놓쳐요. 지금 시기가 빠른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에 책임을 누군가 지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반드시.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은 변화를 전혀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이든 뭐 내각을 당장 바뀌기가 어려우면 대통령실의 구성 요소라도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책임지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볼 때 변화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 그다음에 정책적 부분도 그래. 이제 두 번째가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정책이 전혀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인사 문제, 그다음에 뭐 비선 문제 이런 논란이 되다 보니까 정책 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가장 큰 틀이 뭐냐.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제 문제이라 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알림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걸 이슈화하는데 집중하지 않으면 지금 지지율을 반등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윤 대통령 이제 주말 이제 휴가예요. 다음 주 일주일 동안 휴가인데 정혁진 변호사 보시기에는 휴가 이후에 아까 이현정 의원이 뭔가 자꾸 말씀을 하셨어요. 뭔가의 대통령실의 대책이 있을 것 같다라는 약간 뉘앙스를 주셨는데 우리 정혁진 변호사 보시기에는 휴가 이후에 대통령실의 대대적인 비서실장 비롯해서 수석 비서관들 싹 다 뭐 교체한다든지 이런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데드 크로스가 7월 첫째 주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2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지율하고 그 비지지율하고 격차가 2배가 넘어갔단 말이죠. 한 달 사이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사이에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지금 대통령실에 정치력이 없다. 그 원래 이제 대통령은 지지율 신경 안 썼을 거예요. 검사는 욕먹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 지지반 자리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는 내가 기소해가지고 유죄받으면 되는 거지 사람들한테 지지받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은 정치적인 자리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대통령실의 핵심들이 정치력이 부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정치력 부재를 메꿀 그런 사람들로 교체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